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본격적으로 문재인 밑에서 일하던 인간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힘들었던 그것을 조금이나마 좀 위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그렇죠. 2000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참 이것도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고사를 했다면, 받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청와대에 뭐라고 했었나요? 정무수석으로 있었다면 정말 막강한 힘을 사용하면서 엄청 잘난 척을 했을 텐데, 그 잘난 것을 더 잘나게 해보겠다고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망친 꼬라지가 됐습니다. 아주 잘된 거죠. 오늘 제가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는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하고 또 김선생님하고 또 이선생님하고 셋이 업무를 했는데 법정도 중법정이긴 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7명밖에 안 되고 또 중개법정에 들어가는 게 13명 이렇게 해서 20명밖에 되질 않았었어요. 응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또 종이 하여튼 그 종이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결심 때도 봤더니 법원 직원들이 그 박스에 이렇게 놓고 흔들질 않아요. 그래서 손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번호만 당첨이 되기도 하고 당첨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요번에도 우리 세 분 중에 다 되지는 않았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힘들게는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만 볼 수는 있지만은 또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판사가 말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였었죠. 제가 하여튼 받아 적기는 열심히 다 받아 적어서 흐름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체로 판사가 한 얘기는 제대로 그대로 다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에서는 주심 판사가 임정엽, 그 다음에 건성수, 김선희 두 배석 판사였었는데 주심 판사가 혼자만 이 판결문을 읽지 않고 이 두 배석 판사한테 나눠서 읽게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워낙 이 판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자파들한테. 그래서 판사가 일부러 저러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재판에서 보면 재판의 가운데 주심 판사가 있고 주심 판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 판결문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종찬 기자가 얘기를 해준 건데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해도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배석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주심 판사가 유죄라고 해도 배석 판사가 오른쪽에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무죄라고 쓸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른쪽에 있는 판사가 아마 그거 제가 이제 중개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에 건성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건성수 판사가 대학 입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 판사가 김선희 판사가 코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코링크 그 조범동하고 투자한 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선희 판사가 판단 근거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심 임정엽 판사가 또 범죄 은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또 임정엽 판사가 계속 읽고 또 물론 주문 구형 선고까지 이 임정엽 판사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입시 관련돼서는 전부 다 유죄가 된 상태고 그 중간에 정경심하고 조국이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조국이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피고인과 조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재판에서도 들을 때 조민이 얘기가 나왔는데 조민이도 당연히 이 사건으로 보면 기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피고인과 조민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쿠아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조민이 부산에 있는 그 호텔인데, 조민이 부산에 가서 뭐 부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면 여기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쿠아팰리스에서 일을 했는데, 딱이 어디서 했다는 거는 제가 법정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어떤 작은 사무실인지 어디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경심 재판들이 굉장히 다들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작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서 했다고 그러면서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제가 8월달인가 언제 재판에 들어갔을 때 4명인가 이렇게 증인들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그 담당자들이 나왔었고, 마지막에 나온 분이 그 호텔 설립자의 그 사모님이 나왔어요. 이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들한테 업무를 다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토요일에는 호텔을 나간다. 그래서 업장을 둘러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고등학생이 호텔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그 호텔에서 나오신 분들이 고등학생이 실습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증인이 나와서 조금 뭔가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증인이 나왔는데, 나중에 신문에서 나온 얘기가 그 자기 조국이 자기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호텔에 돌아가신 이사장한테 부탁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기사에 나왔었어요. 너무나 조국 가족다운 그런 말이었었죠. 그래서 참 저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판사가 얘기를 하기를 조국이 임의로 작성을 해서 아쿠아팰리스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조민은 실습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인턴도 허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 인터컨티넨탈하고 부산의 아쿠아팰리스하고 이게 제휴십이 있기 때문에 서울 인터컨티넨탈에서 일을 해도 아쿠아팰리스에서 확인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터컨티넨탈하고 아쿠아팰리스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뭐 급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판사가 인터컨티넨탈에서 일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본다. 허위 공문서를 조국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조국과 정경심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는데 이 서류를 서울대에 허위로 제출을 했다고 알고 있으면서 이걸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키스트에서 5일만 근무를 했는데 그 일은 무단 결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서가 나온 것도 이것도 허위라고 하고, 그래서 학교에 된 이런 표창장이라든가 인턴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허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여기에서 세미나에 간 거, 저는 그 전에 재판을 보면서도 세미나 한 번 간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하고 저거를 무슨 자기 경력에 넣나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봤는데, 하여튼 여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여기에 뭐 국제사형제도인가 뭐 이런 세미나였었잖아요. 근데 한영외고의 그 동창인 남자애 2명은 나와서 조민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을 했는데, 그때 그 서울대에 그 어떤 조교가 하나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또 조민을 또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진이 엄청 유명하게 사진이 그때 재판 받을 때 사진이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았었죠. 머리 긴 여자가 있는데 숙이고 있었는데 저게 조민이다 아니다 뭐 그러는 또 뭐 감정을 해보니까 뭐 같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는데 오늘 판사는 여기에서도 허위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조민은 세미나에 오질 않고 나중에 디플레이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으로 재판부는 확인을 했다. 그래서 허위로 허위였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어보면서 참 제가 뭐 그 이후로 재판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진행 관계는 모르겠는데, 판사가 참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보면서 좀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참 판사가 뭐 그 이유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참 제대로 판단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이후에 또 네. 또 이런 게 있었네. 인턴십 확인서를 받기로 이거 서울대 확인서입니다. 인턴십 확인서를 받기로 조국과 위조 하기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네, 피고인이 조국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뭐 등등 해서 실제로 여기서 공모하기로 한 거 공동정보모로 위조하기로 한 거 이거는 무죄인데 예비적 허위적 공모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유죄로 한 것이 있어요. 네,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런 그리고 동양장 표창장 이것도 뭐 당연히 위조를 했다고 하고 이거를 가지고 2013년 6월 달에 서울의전 그 다음 2014년 6월 달에 부산의전에 지원을 했는데 2012년도 제가 앞에 건 하나 잊어봤는데 이게 2012년도에 어디에 낼 때는 동양대 최우수 표창장이라는 이런 사실을 기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표창장 이거 없다고 보고 뭐 1차 2차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양식도 많이 틀렸다고 그러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것도 틀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2019년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박준규와 통화 시에 인주가 번지지 않는 이런 것도 확인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원본을 분실했다고 제출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총장 직인의 형태가 동양대와 또 달랐고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장에서 여러 차례 자기 말을 변경을 했었고 그랬죠.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계속 말을 바꾸었다는 게 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진술이 동양대에서 나온 사람들의 진술과도 달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이것도 다 양식이 달랐고 그래서 스캔을 해서 HWP 뭐 아리아 한글 문서에다가 붙이고 또 문서를 수정하고 또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했다는 거 판사가 다 그렇게 위조를 했다는 거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확인서를 받고 표창장을 받고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서울대 의전원 입학시에 이게 업무방해인데 여기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에 이런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인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뭐 이런 것도 뭐 기사에는 또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평가 단계에서 어쩌면 만일 이런 게 없었으면 탈락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넣음으로 해서 그 평가에서 합격이 되게 한 것은 학사 입학 사정을 방해한 거다. 허위 내용을 기재해서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다. 적법성이나 이런 게 적정하지 않고 방해했다고 인정된다. 그러면서 정경심이가 이런 조민의 자기소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경심이 제가 굉장히 중하죠. 네. 그러면서 또 부산대 의전 여기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런 것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의전은 신입생 지원 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었다. 조민의 높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 오인하게 했다는 점. 네. 만일 이런 게 없으면 부적격하게 탈락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조민이 이렇게 지원한 것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원자는 총장에 이런 표창장이 없으므로 또 이렇게 그래서 조민이 이런 위조된 표창장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1단계에서 뽑히지 않을 수도 있었고 최종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하네요. 2013년 조민의 허위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대 표창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판사가 또 코링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뭐 이거는 뭐 제가 기사를 보면서도 뭐 내버려 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조범동이 지난번에 형을 4년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서 받으면서 일부 조국과 정경심하고 관련된 걸 빼준 게 있어요. 그때도 정경심하고 조국을 빼주려고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범동도 자기 죄가 그만큼 될 줄 모르고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어요. 사실 그 자기 재판 받으면서. 근데 4년을 딱 받고 나니까 자기도 놀래갖고 항소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었어요. 1심에서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을 들어갔는데 좀 안일하게 했었죠. 물론 뭐 조범동하고 또 뭐 5천인가 뭐 이렇게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자기의 든든한 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중형을 받았고, 근데 제가 재판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 조범동의 변호사들이 굉장히 불만이었었어요. 정경심이 다 자기한테 뒤집어 신다. 변호사였지만 자기의 그 의뢰인한테 다 뒤집어 신다.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은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질 않겠다. 이런 식의 대답을, 이런 식의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임하는 걸 좀 봤습니다. 항소심에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조범동하고 정경심이 관련된 거는 굉장히 많이 빼줬어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빼준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정현 판사가 결론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앞에 입시 관련이라든가 그 코링크라든가 또 마지막에 펀드 관련이라든가 이거를 종합해서 정리를 잘 해줬는데, 하여튼 뭐 기사는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재판은 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판사의 뭐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좀 깔끔했어요. 다른 판사들보다는 굉장히 좀 알아듣기가 깨끗한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였는데, 대체로 재판장에서는 좀 무섭게 좀 들리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세 분의 이제 뭐 주심까지 해서 그 판결문의 근거가 되는 거를 다 말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형을 때릴 때 주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피고인이 나와서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인석에 서 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징역 4년, 네, 벌금 5, 추징금 1억 얼마가 있었는데, 아마 언론에서는 아마 추징금 얼마라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구치소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남부구치소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뭐 형을 이렇게 5년 징역 5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구속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갖고 구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워낙 뭐 요즘에 뭐 법정이 그렇잖아요. 그 좌파들이라 안 보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속을 한다는 이런 말이 안 나와서 이걸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구치소 나왔기 때문에 남부구치소로 간다 이래서 법정 구속이구나. 근데 딱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했고 법정 구속이 되어 있다가 구속이 만기돼서 나왔는데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피고인한테 할 말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정경심이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중개법정에서 들리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할 얘기가 있냐고. 그러니까 정경심이 변호인이 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면서 할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중개법정에서 징역 4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했던 중개법정에서도 한숨이 터지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아주 준엄하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장에서 오늘 무슨 소리가 난다든가 방청석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아주 단호하게 하겠다 이런 주의를 미리 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본법정에서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개법정에서
중개법정은 사실 자유로워요. 뭐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좀 그러기도 하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한 자파가 제 옆에서 아주 뭐 타블렛 PC를 하나 꺼내놓고 아주 여유 있게 뭐 치려고 타자를 치려고 했는 건지 녹음을 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법정 직원이어서 둘 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었어요. 임정엽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한다. 그러면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법정 구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었어요. 뭐 상황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좀 그런 걸 알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기사에 나온 거가 보면 대체로 법정에서 나온 얘기가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 시장 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성실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사실 저도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청와대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조국이 청와대에서 5천만 원씩을 2번인가 보냈나요? 5천만 원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두 부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백지신탁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법 제도를 아예 그냥 무시를 했다. 판사가 거기까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 PE의 임직원들에게 정경심의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김경록 그 자산관리인과 함께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반출하는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예, 여기에 가드된 김경록은 자기 재판에서 정경심이 자기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반성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판사가 김경록이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조국과 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검찰이 김 씨로부터 타블렛 PC를 이미 제출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타블렛 PC를 입수를 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뭐 어디다 숨긴 거죠. 그러니까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빼돌렸는지 모르죠. 네. 그러면서 정경심 쪽에서는 정경심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재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점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측에서는 노트북이 없었으니까 은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김경록 측에서는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물론 거기에 이제 더 찾아볼 수 있는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숨긴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판사 측에서는 정경심의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이게 굉장히 거의 마지막 무렵에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준엄하죠. 사실 이런 얘기할 때는 마지막에 판사가 이런 얘기할 때는 좀 겁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형을 어떻게 때리느냐 여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때는 정말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것도 사실 정말 그 조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뭐 한번 증인으로 갔다면 굉장히 비난을 받고 하여튼 그랬었죠.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정말 뭐 조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와서 사실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죠. 특히 동양대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도 제가 재판에 들어갔을 때 본 사람인데 정말 말을 헷갈려 갖고 판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 증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정경심이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다. 정말 노골적이었었죠. 자기 남편의 힘을 믿고 또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믿었겠죠. 그러면서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함이 타당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판은 끝나고 재판이 끝났는데 그 정경심을 바로 그 뒤로 데리고 가서 하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걸렸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법 집행을 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중개 법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서두를 건 없었는데, 내 판사가 일단 방청객부터 먼저 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방청객들이 나오고, 오늘 검사가 천재인 강일민 또 누구 하여튼 해갖고 4사람이 나왔는데 강백신은 나오질 않았어요. 강백신이가 통영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씨 재판에서는 23일은 안 된다. 이날 중요한 재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강백신이가 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4명 검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천재인이 그 이재수 사령관 돌아가시게 했던 그런 악질 검사고, 또 김간진, 임간빈, 김태호 사이버 댓글 관련으로도 재판을 하는 검사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데서 재판하고 있는 검사인데, 오늘은 어쨌든 정경심 재판에서는 그런 대로 좀 해왔죠. 그래서 오늘은 나가서 잘했다고 그 칭찬을 좀 응원을 좀 해주려고 해서 빨리 나갔는데, 제가 하여튼 나가면서 좀 핸드폰 좀 조작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 그 나가서 그 법정 마당에 나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정에 나가니까 우리 쪽엔 사람이 없고 얘네들만 있는데 특별한 것 없으니까 조용을 했죠. 그래서 김칠준 그쪽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스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너무 황당하다. 판사가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김칠준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다른 때는 처음에 재판했을 때는 이럴 때에 비교해보면 오늘 판결을 듣고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자기네들도 판사의 그 신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재판장에서 정경심이 판사를 좀 괴롭혔죠. 말도 여러 번 바꾸고 계속 어떻게 하든 자기네 그 거짓말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거가 있었는데, 물론 판사들은 표시를 내질 않아요. 그 법정에서는. 그랬는데 판사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오늘 김칠준 변호사가 가능하면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고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특별한 게 없어서 우리 편이 없어갖고 축하한다는 그런 얘기도 못하고 고함도 못 치고, 쟤네들 좌파들 질질 짜고 있는 데 대해서 한마디를 해주면 좋겠는데 저 혼자 또 어색하게 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잠깐만 찍고 나왔다가 보니까 또 경찰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경심을 또 모시러 왔구나 하고 좀 기다려보자 하고 카메라를 켜고 좀 있는데, 또 언제 그 구치소 차가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다가 보니까 버스가 하나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때 버스가 들어오는 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네, 우리가 집회하는 장소 상거리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있었는데, 버스가 검찰청에서 들어가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구치소에서 오는 분들이 내리는 버스에서 내리는 거기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버스가 그 사람을 실으면 이 법원 뒷건물로 해갖고 돌아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인데 버스가 들어갔다가 뒷바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뒷바퀴에서 나와서 그 상거리 쪽을 향해서 검찰청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성모병원을 지나서 남부구치소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뒷바퀴에서 나오더니 다시 돌아서 동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쪽 상거리 쪽에는 지지자들이 한 수명 정도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또 경찰이 다 한무더기 왔었어요. 그래갖고 그 지지자들을 쫙 막아버렸죠. 뭐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박 대통령 응원하러 갔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얘네들 아주 쫙 가로막았었어요. 그래서 뭐 경찰들 움직임만 봐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버스가 뒷바퀴를 쳐갖고 방향을 돌려갖고 동문 쪽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경심의 지지자들, 조국의 지지자들을 완전히 물을 먹이고 버스가 돌아갔답니다. 거기서 뭐 질질 짜는 애들도 있고 뭐 자기네들 끝까지 정경심하고 같이 하겠다고 뭐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구치소에서 그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또 마지막까지 얘네들을 한 방 먹이는 그런 걸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또 오다 보니까 최강욱이가 오늘 또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그 최강욱이는 조국의 아들한테 최강욱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하지 않았는데 인턴했다고 해서 서류를 떼어준 거, 그렇게 해서 또 정경심이가 뭐 와인을 가지고 뭐 식사를 하자고 그랬나요?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기사를 봤더니 최강욱이는 지가 한번 확인서를 한 번 떠줬는데 두 번째 거는 지가 안 떠줬다 뭐 이런 게 말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최강욱이의 그 재판이 있다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그렇게 뭐 2시에 같은 시간에 재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검사가 1년 징역 1년 구형을 때렸다고 하는 걸 보고 아주 오늘이 아주 복 터지는 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강욱이의 선고가 1월 28일 있는데 오전 10시네요. 네, 이날 오후 2시에는 오병우 수석 선고가 있어요. 그래서 최강욱이도 오늘 그렇게 검사한테 두들겨 맞았고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경심의 재판에서도 조국이 했다는 것도 있고 피고인과 조국이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조국이가 그 전에 박영철, 백원우 세 사람은 그 유재수 감찰 무마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같은 사건 번호로 노환중하고 부산대 노환중 조민이한테 그 용돈을 줬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그다음 정경심하고 또 셋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준비 기일로 돼 있어요. 2번 정도 했고 아마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또 정경심도 다시 또 이 재판에 이제 불려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게 있는데 뭐 정경심 재판을 봐서는 조국도 이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권 또 여기서도 입시 관련으로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또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정경심도 이 재판에서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집 가족들은 아들도 마찬가지죠. 가짜 서류 가지고 지금 미국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이런 재판이 오늘 선고가 하여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나왔고 앞으로 최강욱이가 또 형을 받기를 바랍니다. 최강욱이는 이거 말고 또 선거 관련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뭐 며칠 전에 재판에 나오고 또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심을 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주 뭐 자신만만하고 보이는 게 없습니다. 최강욱이가 자기가 인턴
인턴 확인서에 날인한 거는 맞으나 조국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누구였나요? 조원이었나요? 조원이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모르긴 뭘 몰라요. 아니, 정경심이가 뭐 와인 사가지고 가서 하자고 그러고, 아니, 이거 하기 전에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한 건데, 어느 학교를 갈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 역시 범의와 범죄의 의도하고 멀다? 이건 자기 생각이죠. 예. 누가 뭐 일을 할 때 이거를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른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최강욱이가 모른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최강욱이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한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아주 시금방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그러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봐야 한다. 아주 시금방지기 짝이 없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말은 우리가 쟤네들한테 퍼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여기 또 쓸데없는 말을 더 했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다. 네, 참 시금방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 거부권은 각종 방식으로 형해화됐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는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다. 어긋나다뇨. 원래는 자기네가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고 법치를 무너뜨린 건 자기들이죠. 예, 그러는데 이제 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법대로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개판 이걸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어디서 어긋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 또 재판이 있었잖아요. 정진웅 판사, 한동훈이하고 몸싸움 벌였던 이 판사, 이 재판이 그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이게 두 번째 준비기일이고 1월 18일 날 첫 재판이 되는 거였어요. 이날에도 변호인 측에서 때리진 않았다고 한동훈하고 육박전을 벌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때리질 않았었다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독직 폭행은 인신구속을 대상으로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책상을 넘어가서 폭력을 썼죠. 그 핸드폰을 뺏으려고. 네, 독직 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에게 대해 고문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 그렇지만 방법은 고의는 없는지 모르지만 방법은 폭력 행사를 한 거죠. 공소장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 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 한동훈 검사 측에서는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까지 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정진웅 검사 측에서는 한동훈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고 첫 번째 재판이 1월 18일이네요. 이것도 보니까 재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번호를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재판에 몇 명이나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재판도 그렇게 간단하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하여튼 앞으로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검찰이 정신 차리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공수처 때문에 완전히 사그러져서 제대로 못하게 되는지 그거는 두고 봐야죠.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도 달라질 것 없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투쟁을 하면 되겠죠. 네, 정경심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렇지만 뭐 항소심에 싸운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가긴 힘들어요. 조국이가 과연 어떻게 형을 받을지 그게
아주 궁금한 거죠. 자, 열심히 또 우리는 제자리에서 투쟁을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